네, 여러분 송암동 영화를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송암동 영화를 만드신 이정훈 감독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대진의 시민군의 생생한 육성을 담은 시민군 책을 발간한 황가우 작가에게도 먼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네마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두 분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진행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종훈 감독님, 송암동 영화를 만들게 된 사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좀 내리나요? 네, 아, 그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람 있고 보도 아름답죠. 영화 이 송암동은요, 기획된 거는 2021년 겨울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화 마지막에 보신 20명을 학살하는 명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게 21년 가을쯤에 제가 직접 조사위 활동하면서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받은 제보를 토대로 해서 사건 구성을 좀 했는데,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23년 초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특별 시사를 했었고, 올해 이제 5월 15일부터 정식 개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급사가 없고 배급 지원을 저희들이 광주시청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를 못해서 개봉했던 사실들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SNS 통해서만 알리고 그걸 보고 아시는 분들만 영화를 보셨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황가우 작가님도 이렇게 개봉 특별 지구회 때 보러 오셨다가 교류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공동체 상영회 이런 형식을 조직해서 원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면 언제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만들게 된 사연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영화 만들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작 기간은 또 얼마나 걸렸는지, 또 제작 비용도 참 궁금합니다.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신 우리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았는데요. 직접 감독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21년 겨울부터 시나리오를 써서 22년에 광주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본사 건물이 또 마침 송암동에 있거든요. CGI 센터 이라고 왔다 갔다 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제작 지원 신청을 해서 2억 원을 제작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2년 가을에 찍었는데요. 7월에 제작 지원 결정을 해줬는데 12월까지 제출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장편 영화를 도대체 이렇게 짧은 기간만 주고 제출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1년만 연기해주라. 그리고 이게 돈도 많지 않으니까 좀 더 투자를 받을 수 있게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 마인드는 이 예술가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한 안에 무조건 회계연도 안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해야만 해서, 사실은 시나리오 자체가 이 20명을 학살한 학살자를 아예 찾아내는 스토리까지 해서 한 3배, 4배 정도 구성을 했다가 다 덜어내고 지금 그 학살 장면만을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다음 편에서 좀 제대로 만들자 해서 줄여서 만들게 됐고요. 2억 원의 제작비로 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신 이 극영화 촬영 부분은 단 5일간 촬영을 했습니다. 낮 시간만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촬영할 수가 없었고 해서 5일 동안 촬영을 해서 2억 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친 감독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5일간 2억 원을 가지고 송암동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후원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 영화 송암동은 지금 다큐멘터리보다 더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게 됩니다.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도입한 그 영화 기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독님?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이제 예산도 적다 보니까 전투 장면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에 출연한 장갑차 한 대, 그리고 트럭 3대,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군인들 한 50명을 하루 낮 시간만 부르는데요. 8시간 기본으로 부르면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장갑차 한 대에 600만 원, 트럭에 400만 원씩 하고 그 엑스트라들 비용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하루 찍으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송암동을 지나서 이동하던 공수부대의 수가 장갑차 앞뒤로 한 대씩 그리고 54대의 트럭에 1,300명이 탔었습니다. 그들이 일기수의 실탄을 지급받았는데요. 560발입니다. X자로 차고 수류탄 2점 가슴에 꽂고 마치 베트남전의 람보처럼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이미 발포 명령이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나가면서 발포를 진행하고 했었던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2억 원의 제작비로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군과 주민들 위주로만 표현을 하고 그들을 한 공간에 고립된 상태로만 보여주고 밖에서는 소리만 들리게 해서 그 공포감을 소리로서 표현을 한 거죠. 안에 있는 배우들의 표정과 감정으로 표현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거나 방 안에 있다가 고립된 상태에서 공포를 극도로 느끼는 것을 관객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정말 그랬죠. 공포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배우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죠. 이런 특별한 어떤 연습을 좀 했을까요? 이 배우들은 처음에는 지역의 극단 배우님들을 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극단이 가진 일정들도 있고 해서 이게 스케줄 조율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공고를 내서 전국 배우를 상대로 해서 이제 오디션 공고를 냈는데 대신 조건이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의 전라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라도 출신이세요. 전라남북도. 그래서 대본을 처음에 드렸을 때 그분들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전라도 출신 감독이 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었고 했으니까 제가 보고 들은 말들은 이제 그대로 적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작품들이 대부분 보면 전라도 말들이 어색해요. 그래서 몰입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을 피하고 그 사투리 자체에서도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계 뭐 이런 것들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자막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해서 약간 수정한 다음에 올 말쯤에는 이게 그 OTT라고 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쪽에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또 우리 지역 외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잘 또 모를 수 있습니다. 자막으로 처리도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4년 전 이런 민간인 학살 개무군들에 대해서 14명을 고발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의거해서 최초로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반인륜적인 집단 살해 행위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책 시민군을 편집한 황강호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시민군을 편집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겠습니까?
제가 고향이 이제 광주고 광주에서 학생운동 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79년도 10월 26일 날 궁정동에서 독재자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광주 전남대 학생들은 광주 충장로에 모여서 시위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위를 하는데 충장로에다가 제가 호박만한 돌덩이를 광주천에서 가만히 부대다가 담아갖고 불을 놨습니다. 정경도라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그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전남대 학생운동권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모를 했던 이유는 당시 윤한봉 선배가 그 전남대 방화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방화 사건에 그 배후 조종자로 몰려가지고 서광주 경찰서에서 아주 혹독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는 터에서 광주에 있는 제야운동가들이 우리 모두 다 감옥에 가자 똑같이 그렇게 해서 충남에서 한번 대판 붙고 감옥에 들어가 보자라고 이제 결의를 냈었는데 그날 10월 26일에 아마 이 소식이 김재규 씨한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재규 그 영화를 보니까 계속 죽기 전에 전화를 광주 쪽으로 하는 그런 나오던데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못한 실패한 시위가 또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는구나 것을 나중에서 한 30년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다시 80년 3월 제가 복학하기 전에 또 광주 광천동에 있던 둘풀대학을 왔다 하면서 상원형, 관현형, 영철형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또 둘풀대학이 묘하게 매일 밤만 되면 파티를 열었어요. 안주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땡 거지들 모여갖고 막걸리 하나에다가 김치를 넣고 새벽 2시까지 좋아했던 노래 부르고 뭐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현형이 2월인가 3월인가 광우 친구들이 후배들이 전남대 회장 학생회장가 하는데 고민이 있네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관현형이 당시 고시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시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 학생이 해보면 꿈이 어그러지죠. 형 그거 별것도 아닌데 해보시오. 학생이 하시라고 권유했던 게 있고요. 또 상원형은 당시 굉장히 김지아 김지아의 담시죠. 비어 오정 이런 것을 아주 잘 불러갔고요. 거의 명창이 임진택보다 더 훌륭하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원형이 5월에 운명하지 않으셨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80년 5월과 82년 거쳐서 세상을 어떻게 될지는 아무 생각 못했죠. 근데 이후로 이제 저는 80년 5월 서울대 학생운동권에 있어가지고 사실 서울역의 후퇴의 결정에 원래는 책임을 졌어야 할 사람인데 저희는 대학교 1, 2학년 때 감옥을 가는 바람에 77학번 중에 1, 2학년 때 감옥 간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책임질 사람들은 전부 감옥 가버리고 뭐랍니까? 뭐라 하죠? 공직자 있었죠. 곤란하네요. 좀 흐지부지한 친구들이 좀 해린 놈들이 학생운동 한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신재철입니다.
우리 심재철 학생운동권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학생회장을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학생운동 하는 사람은 전부 학점이 개파이잖아요. 학점이 시들시들. 그러니까 학점이 안 되고 학생회장 할 수가 없어. 심재철 따박터하고 이제 서울 사대면서 학점을 챙겨놨고 그래서 유일하게 학생회장에 나오려면 평점이 B학점 이상인가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심재철을 시킨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죠. 굉장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예. 먼저 환자들이 지금 언더에만 남아있고 언더에서 오픈을 지시하려고 하지 정작 중요한 공개적인 변혁의 시점에서는 공개적인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공개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그 책임의식이 없는 심재철을 학생회장을 만든 것부터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지도부가 무림이라고 하는 이른바 나중에 수사 기관 속에서 기관들이 정한 당시 80년 5월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를 무림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제가 무림의 핵심 멤버인데 가물가터 나오면서 우리를 왕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77학번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 30명이 남아있는 친구들부터 완전히 왕따돼갖고 시다버려 했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밤새는 유인물을 긁는 일만 했던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결정 과정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었고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친구들이 그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80년 5월 10일 날 아주 그 불명의스러운 그런 결정이 났었습니다. 저는 5월 15일 날 그런 결정이 내려지자 거의 절망의 심정으로 밤새 통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서울대 학생들이 청와대를 읽어버렸으면 광주의 비극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역사적 가정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가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미 전두환은 광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이전에 5월 10일 날 전두환은 광주 경찰서에 있는 모든 무기를 3.1사단으로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군 수사 기록부를 보니까 한 친구, 내 친구가 야 광우야 내가 5월 10일 날 서강주 경찰서 의경이죠. 그 정식 분야 의경 서강주 경찰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5월 18일 한 10일 전인가 언젠가 자기 상관이 무기를 옮기라길래 자기가 3.1사 옮겼대요. 이것만큼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때 언제 갔냐 했더니 그 날짜 저거 생각이 안 나야. 근데 제가 이번에 군 수사를 보니까 5월 10일 날 나와. 5월 10일 날 광주에 이론에 있는 모든 무기를 3.1사로 옮기라는 명령이 지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때 이미 전두환은 광주를 선택했던 게 분명해요. 그 다음에 광주를 초전 박살낼 준비를 치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를 계기로 대통령까지 가는 코스까지 늦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 느낌에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광주를 뽕뽕을 해갖고 대한민국 민주운동을 착살해보겠다. 요게 전두환의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광주에 대한 아픔을 갖고 저희들이 한 것은 이제 전두환을 몰아내기 위한 유일한 전략적 방식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전두환을 몰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했고 이후로 87년 유랑쟁까지 노동운동을 했고 노동을 통해서 87 유랑쟁을 서울 인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92년도 광주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좀 32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해년마다 광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년마다 하여튼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광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광주 사람들이요 희한하게도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희한하게도 자기 전부 다 숨깁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뭐 그것도 한 것이야 뭐 이렇게 하고 전부 다가 자기 이야기를 숨기고 이야기를 않고 있다가 이제 해가 가고 달이 가고 2001년, 2년, 3년 가면서 갑자기 술 먹다가 밤 12시 시간이 와고 형 나 그때 요거 했는데요. 뭐 너도 했지요.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해서 조금씩 광주의 그 쪼개진 그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춰도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 7공수, 11공수, 3공수 전부 몇 명이죠? 3,500 되죠. 3,500명의 공수하고 싸울 놈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파출소 쉽게 들어갑니다. 파출소 개부서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경찰서 병력 그 전투 경찰 500명하고도 쉽게 싸웁니다. 우리가 5,000명 이겼어요. 근데요 공수부대는 틀리잖아요. 이거 살인부대입니까? 면허받은 살인부대인데 공수대 보면 전부 5급이 떨 텐데 어떻게 그 공수대하고 덤빌 생각을 했는지 저도 아무리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광주가 계속 이제 의문으로 남아 있었죠. 이번에 시민권을 쓰게 되면서 하나씩 모자이크를 맞춰 가다 보니까 결정적인 사건은 5월 20일 광주역 전투더라고요. 저한테 입이 신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력을 썼더니 누가 신력은 아무도 모른다고 요새는 신력 안 쓴다. 광주어로 바꾸라 그래. 20일 날 심야 신력 광주역 전투가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군 기록에 나옵니다. 군 기록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른바 시위대의 바닷속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공수부대 시위대부터 포위되었고 탈출하는 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기록이 아니고 짜들 보고서입니다. 그래갖고 경군을 구출하려고 뭐 11공수가 투입됐다가 또 11공수 또 포위되었고 또 가들 구출하고 또 투입되다 또 포위되고 이런 과정이 나와서 그걸 보면서 아하 이때 광주가 경군을 이겼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기세로 20일 날 오전 11시 12시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날 새벽 그 두 구의 시체 처리를 못한 두 개의 시체입니다. 이따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죽인 시체는 그 전대 캠퍼스 갖고 왔고 거기서부터 감회장을 해야 되는데 워낙 시민들한테 둘러싸야 되니까 처리 못한 시구가 허봉 씨가 김자 씨가 두 분씩 있었고 그 시체가 20일 날 오전 7시 발견되고 그 시체를 리아카에 싣고 우리 정옥수 씨가 선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제 눈깔이 돌아버린 거죠. 그 시체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기세로 완전히 이제 도청을 완전히 포위 제압을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좋은 말 할 때 꺼져 개새끼다 요렇게 말하는 어따따 불쌍한 것들 야 김밥 먹으라 새끼들 야 여기 우유 좀 먹어 라고 할 정도로 그때 이미 10만 시민들이 공수부대를 제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알지 못했다가 이번 시민권을 하면서 상황이 이미 5월 20일부터 51일 상황에서 광주가 스스로 해방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 10만 명의 시를 맨 앞에서 이끈 분이 우리 전옥주 선생하고 우리 차명숙 두 분께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 선동했던 그래서 진짜 전옥주 씨하고 차명숙 씨를 광주 항쟁을 이끈 두 영웅 히로인 두 여성 영웅으로 재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갖고 제가 시민권 요 맨 앞장에다가 전옥주 씨
사진을 이렇게 찾아갖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선생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한 15분 정도 발언을 하셨는데 너무 길게 가시면 이게 지금 시간상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일단 그 시민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주신 부분 방금 말씀하신 20날 저녁 신역 앞에서의 전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1일 날 그 전투에서 4분의 시민이 희생당했고 그 중에 2구의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와서 새벽부터 10만 광주 시민을 모았던 게 이제 전옥주 탐용 선생의 방송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오전 12시까지 물러나기로 했던 계엄군들 공수부대가 물러나지 않자 이제 계속 항의하다가 1시부터 집단 발포가 시작됐죠. 그리고 시민들이 30분 만에 무장을 하고 시가전으로 번지니까 4시간 동안 교전을 하다가 5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5시 반에 전부 다 빠져서 조선대 뒷산으로 도피 및 탈출을 하고 주남마을 쪽으로 11공수, 7공수가 빠져서 주둔을 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시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미니버스 총격 사건 이런 내용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휘부에서 27일 날 도청 재진입 작전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24일 날 점심 때 주남마을에 있던 7공수, 11공수 1,300여 명이 아까 말씀드린 장갑차 한 대와 2대와 앞뒤로 2대와 54대의 트럭에 분승해서 1,300명이 이동하다가 용산 삼거리 지금 아시죠? 노대역 지금 뭐라고 하죠? 그 마지막역 지하철 마지막역이 있는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간 것이 이제 송암동으로 가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진제마을, 원제마을 거쳐오다가 삼거리에서 방금 영화에서 보신 시민군 최진수 일행 6명, 운전사까지 7명을 조우하게 되고 거기서 발포가 시작되니까 순식간에 1,300명이 동시에 발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전재수, 방광범 그리고 노도비 씨나 김문수 학생 등 약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동시에 2명이 이제 아이들 2명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10분을 쏘다가 앞에 전투교육사령부 대원들이 2개 소대가 숨어 있으면서 그쪽에서 오는 공수부대가 시민군인 걸로 착각을 하고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포가 40분간 계속돼서 공수대원 11공수 9명이 현장 즉사합니다. 그리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분노해서 가택수색을 시작하고 3시간 넘게 가택수색을 해서 거기에 있던 시민들, 주민들을 다 데려다가 학살을 했던 사건이 송암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20날, 21일 날이 시가전에서 전투였다면 그 이후에는 도피 및 탈출한 공수대원들이 외곽에서 광주 교도소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담양 쪽으로 빠져가는 시민들도 많이 학살을 했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서는 송암동에서 가장 많은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80년 당시에는 그 계엄군의 보고서에서 6명만 죽은 걸로 일성마을에서 권글립, 김승우, 임병철을 포함해서 전재수, 방광범 등 6명만 죽은 걸로 기록을 그들이 보고를 했다가 이후에 조사위에서 10번 조사 활동을 하면서 4명의 죽음을 더 밝혔어요. 24일 날만. 그랬다가 이번에 증언을 통해서 20여 명을 한꺼번에 학살했다는 증언자가 나와서 영화로 만들게 됐고 그 이후에도 6명을 권글립의 집 바로 앞에서 또 세워놓고 학살했다는 증언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암동에서는 26명 이외에도 더 많은 학살을 당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이후에 그 죽은 시민 혹은 시민군들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강호 작가님의 시민군과 송암동 영화가 만나서 그 시민들 혹은 시민군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 만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토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호흡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편집하면서 머릿속으로 편집하면서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유튜브 현장의 소리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화된 것도 한번 더 찾아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순서 뒤에 말씀이 있었는데 미리 우리 감독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 우리 황 작가님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노무현재단 시민센터에서 시민군 출간회를 작가님이 하였습니다. 작가께서 하고 싶은 앞으로의 5월에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작가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성암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행불자에 관한 진실규명을 꼭 해야 한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5월 기록관에 가면 입구에 행불자 신고자 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정된 행불자 73명, 그러면 약 330여 명이 행불자도 행불자인데 행불자가 인정받지 못한 행불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망월대 묻힌 희생자가 165명인데 약 2배 가까운 분들이 사망자로도 인정 못 받는 사망자의 상태로 지금까지 40명이 되어 왔습니다. 왜 우리 광주가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동안 키우지 못했는지 저부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성암동을 보면서 제가 시민군 여기다 한 8명으로 나오거든요. 망월동에 묻힌 성암동 희생자 8명 나옵니다. 근데 오늘 총소리 몇 방 났습니까? 20번. 저는 끔찍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귀로만 들었어요. 20방 났어요. 20방. 그러면 이제 전재수 방광범, 그 다음 우리 김연웅 여성 합하고 또 김군 앞에 합하면 최소 24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오늘 지금 저 감독께서는 26명 주물로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망월동에 묻힌 공식 인정된 사망자 8명인데 성암당에서 말해서 26명이면 우리 5월 20일 발표 날 몇 명 죽었습니까? 53명 죽었거든요. 그 절반이 지금 성암대 중간이에요. 우리가 광주에 비교하면 5월 20일 날 12시 1시까지 있었던 54명의 사망자를 가장 많은 대량 사망자를 기억하신다면 성암동의 그 절반의 지금 희생자가 나왔고 성암동하고 중암동 보면 거의 수가 똑같은 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감독과 함께 좀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암동은 주민들은 이미 마을 주민들이 누가 죽었고 누가 부상당했는지를 이미 목격하고 파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군도 그걸 은폐하고 축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10명 가까이 24일에 죽었다. 그리고 그 전에 22, 23에도 죽은 사람들은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것은 계엄군들이 헬기장 근처 그 논두렁에서 다 모아놓고 죽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마대를 이용해서 마대를 실어서 헬기로 수송을 했어요. 상무대로 수송을 한 다음에 상무대에 있는 시신들은 다시 또 통합병원으로 옮기고 통합병원 뒤에는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27일 새벽부터 3일간 까만 불길이 올라와서 마을 장독대를 3일간 닫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장환이라는 505 보안부대원은 당시에 그걸 태울 수 있는 보일러 기수가 너무 작아서 서해 바다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투하를 했다 이렇게 증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미 유족과 주민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수를 축소하지 못했으나 보신 대로 피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가족이 한꺼번에 피난을 하다가 몰살당하면 누가 신고를 합니까? 목격자도 없죠. 마을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누군지 모르는 시신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지 않은 시신은 이틀 뒤에 계엄군들이 와서 가져갔고요. 계속해서 안매장을 가매장을 해놨다가 6월 초에는 공수부대를 편의대 복장을 입혀서 민간인으로 위장한 다음에 시청에서 수습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또 해서 다시 또 시체들을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본다면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보고되는 것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행불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80여 명 이하로 공식 인정된 행불자라는 숫자를 매기고 있는데요. 누가 그걸 공식 인정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것 자체가 진실을 박제하는 겁니다.
잘못된 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봉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330에서 400여 명 이상이 행불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넝마주의, 갱생원에서 적이 없이 지내고 가족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싹쓸이 돼서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고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불자에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시민군 체계에 포함된 분들 이외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고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그리고 그것을 살해한 자들은 누구이고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밝혀내서 처벌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북토크 시내 토크를 통해서 그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주 시민도 모르는 강주의 진실이 송암동 영화와 시민권 책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5월에 할 일이 행불자 외에도 또 있을까요? 5월 영화제를 좀 5월을 전국하려면 광주에서만 행사할 게 아니고 울산, 부산, 대구, 창원, 경상도의 주요 도시에 가서 5월 행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5월 행사 중에서도 영화야말로 가장 대중적인 접촉력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와서 볼 수 있는 영화자머신 창작제 새로 만든 영화인데 그러지 말고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박하사탕을 비롯하여 꽃잎, 택시기사 기존에 히트쳤던 그런 영화하고 또 이종 감독처럼 새롭게 만든 독립영화를 포함해서 한 10편을 골라가지고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같이 말한 4개 도시에 돌아가면서 영화를 상영하고 또 필요하면 영화 감독이 와서 이처럼 또 오래 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그 5월 영화제를 하면 5월의 전국화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요일을 꼭 내년부터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5월 영화제. 강주 시민들은 5월 영화제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정말 전국의 많은 타 도시에서 5월 영화제가 개최되기를 저희 사단법인 인문연구원 동고성에서 내년부터 주력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한강호 작가 답변 중에 마지막입니다. 한강호 작가께서 준비한 PPT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작가님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송암동 희생자 우리 이름을 좀 한번 불러보고요. 권근립씨 마을 주민이나 당시 25살이었네요. 선반공 기술 준비자인 걸로 그렇게 해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권근립하고 김승호, 임병철 씨가 같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눈부신 햇살 아래 붉게 빛나는 산울별 꽃잎처럼 우리의 가슴에 붉게 기억되리 노동자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연탄공장에서 근무하는 연탄공장 기사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시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3명의 청년이 중으로 있고 넘기면 이제 넘겨주십시오. 일부러 아까 지금 그 머리에다가 그 아들 갖다 준다고 김치 갖고 왔던 그 여성분이죠. 진짜 여성을 죽인다면 어째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숙에 숨어있는 여성을 죽이시는지 진짜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이제 방광범은 제가 전남중학교 나왔는데요. 제 후배들하고 전남중 1년
건강보험 주고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가장 어린 효독 넘겨주십시오. 효독초 4학년인데 10살, 11살짜리였던데 묘병에 고위 전달을 됐습니다. 방광봉 전제서 우리 교육청에서 저는 그 학생들의 그것을 학교마다 조그만하게 좀 기념품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에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딸을 보호하다가 송정교 씨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은 김평용 씨까지 해서 제 시민권은 총 8분이 나오는데요. 잠깐 하나 감독님 묻고 싶은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민권하고 공수부대하고 구별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민군 거지 같은 새끼들하고 또 짱짱이 입은 무서운 그 공수부대하고 그걸 구별 못할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교사 그 군인이 자기 아군인 공수부대하고 자기 적인 시민권을 구별 못해갖고 공수부를 쏴 죽일 수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는 그 강주에 가요. 미스테이크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상징 관점 오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성암동 이 사건도 오인사 이건 오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오인이랄 수 있어요? 이거 청산리 대체고 청산리 대체 같은 거 안개 끼갖고 일본군이 철기 쏴 죽였다는데 여덟 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오인 교전이 사실 아까 영화에서 보신 대로 89년 청문회 때 처음 이게 한번 드러나긴 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굉장히 은폐축소합니다. 군사재판이 바로 열렸어요. 항쟁 중에 24일날 오인 교전이 2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전 10시에 광주교도소 앞에서 삼공수하고 정교사하고 한 번 있었어요. 거기서 5명이 죽었어요. 삼공수 5명이. 그랬는데 재밌는 건 10시에 오인교전이 있으면 상무대에 있는 종합상황실 CAC에 보고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인교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부대가 각기 다른 무전 주파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명하기로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늦어도 10시 반에. 근데 CAC에서 파악을 했는데 10시 반에 재밌는 것은 송암동 연탄공장 앞에 있는 정부교육사령부 이미 23일 저녁부터 주둔해 있었어요. 21사단하고 20사단하고 교대를 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아침 10시 반에 보셨던 무반동총 90mm 무반동총 람보가성 바주카 보이죠. 그게 10시 반에 갑자기 화순에 있는 부대 애들을 데려다가 헬기로 데려다가 4기를 설치를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4기를 설치를 해요. 갑자기. 뭐 저쪽에서 오인교전이 있었으니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미 이제 출발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시에 출발하고 있는 상황을 알 텐데 갑자기 10시 반에 4기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시민군을 잡겠다는 소리인데 뭐 시민군이 탈취한 장갑차가 있으니 그건 대전차포니까 대전차포를 위해서 영도로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쨌든 그 오인교전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오인교전이 2시 10분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4기의 무반동총을 발포를 해서 장갑차를 정확히 명중시키고 그 안에 있던 2명이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트럭 135번째 트럭을 쏴서 명중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9명이 죽어요. 40명이 부상을 당해요. 그렇게 많은 부상을 당하는 오인교전이 40분 동안 일어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송암동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이제 이미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실 텐데 송암동 효덕국민학교 앞에 삼거리 아시잖아요. 지금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효덕초등학교고 이 앞에 삼거리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나주 목포 가는 방향이죠. 자, 이렇게 공수부대가 이동을 한 거예요. 효덕차 앞으로 오다가 저수 쪽에서 쏘고 여기 선산에 쏘고 초등학교에 있는 김문수한테 쏘서 부상당하고 노두키 씨 여기 집 앞에 있다가 집에 창문으로 총알 들어서 부상당하고 바로 좌회전했어요. 좌회전했다가 여기서 최진수 일행 보고 이제 여기 쏘면서 쭉 왔어요. 쭉 왔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연탄 공장이에요. 이 정도 커브예요. 이 정도 커브면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00m도 안 돼요. 망원경을 중대장이 들고 있었다고요. 장갑차가 와요. 언론군이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군이 아무리 공수부대 옷을 탈취해서 많이 입는다고 대략 보여도 장갑차와 트럭이 135번이 맞았다고 하면은 장갑차 포함해서 6대가 보이는데 그 많은 인원이 언론군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거를 시민군으로 오인하고 대전탄포를 쏘고 수많은 대원들이 여기 양쪽에 숨어서 얘네들을 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철로 밑에서 청초라고 미리 파견하는 3명의 정교사 대원들이 여기 들어있다가 장갑차가 지나가니까 이 뚝으로 뛰어오면서 무전을 쳐요. 시민군이라고. 바로 3m 앞에서 봐놓고.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불과 오전 10시 반에는 다른 곳에서 오인교전이 있었으면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오인교전 자체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다음 편의 영화를 만들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시나리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특전사는 공수부대는 미합참의 허락이 없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투입이 가능해요. 폭동진압도 해서 폭동진압 훈련은 이미 80년 2월부터 했잖아요. 광주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한광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5월 10날부터 31서로 총 빼면서 학군단이 쓰는 총은 01을 뺐어요. 01을. 총을 쏴도 총알이 안 나가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가전을 목표로 작전을 펼친 거죠. 그 주도자가 장세동이에요. 전남고공이 출신인 전투교육사령부 작전 참모가 장세동이에요. 나중에 안기부장 되잖아요. 그가 작전을 짜서 광주를 고립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김영삼은 이미 부마에서 제거했으니까 김대중 쪽만 제거하면 전두환이 먹는 거잖아요. 작전을 만든 거죠. 그랬는데 특전사는 투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날 신역 앞에서 작전을 펼쳤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20사단이 거기에 내려와서 저녁 8시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럼 20사단은 정규군이죠. 공수부대가 아니라 정규군이 신역에 도착해서 금남로로 올라오고 공수부대 11공수, 7공수는 위에서 내려가면서 금남로의 사람 모임을 압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주 철도 라인에서 광주역으로 들어오는 철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밤에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송정역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리고 가요. 그걸 확보하느라고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4명을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철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신 버리고 갔는데 아침에 2구의 시신만 수습이 돼서 차명수 선생하고 시민방송당 일행이 끌고 와서 이제 거기서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작전이 실패하면서 얘네들이 헬기로 24단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11공수, 7공수를. 헬기가 내려올 때는 어디밖에 없잖아요. 도청학 광장이요. 분수 옆에. 거기를 확보하는 작전이에요. 21일 날 오전이. 내내. 10만이 몰려와도 안 내준 거죠. 근데 계속 안 되죠. 이게 헬기로 오다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로 몇 번 실어 나르다가 안 되니까 헬기는 안전을 자기들 확보해야 되니까 시민군이 혹시라도 쏠까봐 해서 하천변에서 쏘고 오는 거예요. 그게 21일 날 첫 헬기 발포를 봤다는 겁니다. 누가? 신부님이 봤잖아요. 조비오 신부님이.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작전을 폈는데 이게 헬기 UH-1H 태워봤자 10명밖에 안 돼요. 그거 언제 다 달라요? 왜 작전 실패해요. 그래서 12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애들이 미쳐버리죠. 공수는 2박 3일 날 세고. 광주 시민이 이렇게 잘 싸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지쳐가 미쳐버려.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달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욕을 해요. 쌍욕을. 여단장한테.
밑에 대위가 막 쌍욕을 해요. 씨발 내더라고. 근데 이 친새끼야 나와야 내리지. 그러니까 위에서 나와야 이게 발포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11공수 63대대 대대본부의 작전참모 차정환 대위가 권석원 통신병을 통해서 계속 물어봐요. 발포명령 어떻게 됐어? 1시까지. 이때 전남매일 신문에 나경택 기자가 바로 옆에서 사진 찍다가 들어요. 발포명령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하다가 1시 직전에 발포명령입니다 하니까 발포해서 발포를 하는 순간에 애국가가 나오고 발포를 해요. 유일하게 민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차정환 대위와 권석원 병장이 통신병장이 24일 날 송암동으로 가는 장갑차에 탑니다. 원래 안 타고 있었는데요. 원래 안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지프차를 끌고 와서 용산 상거리에서 좌회전할 때 태워줘요.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조창구 대령 육삼 대대장하고 같이 타세요 해. 그 태워준 사람은 민무늬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전투교육사령부 대원이었어요. 장교가. 희한하죠. 공수부대를 갑자기 태워서 보냈어요. 성도 앞차례. 10시 반에는 무반동총 4기가 배치가 됐고요. 장갑차를 정조준에서 쐈는데 2명이 죽었다 그랬죠. 정확하게 차정환 대위하고 권석원 병장이 죽었습니다. 차정환 대위가 10m가 뛰어올라서 허리가 반으로 끊어져서 떨어져 죽어요. 권석원은 안에 있다가 파편에서 몸이 잘려갖고 죽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135 트럭에서 병사들이 죽었어요. 발포 명령을 수신한 대원이 죽은 겁니다. 오인교조는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발포명령 수신자를 제거하라. 미 합참의 허락을 맡으려면 정규군이 움직여야 되는 허락을 맡으려면 북한군의 훈련을 받은 폭도들에 의해서 우리의 대원들이 사망을 해야 한다. 사망을 했으므로 사후에라도 제거를 해주라. 라는 근거를 만드는 작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력 전투와 21일 집단 발포가 핵심이었다면 송암동 사건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암동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에 그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찌됐든 제거해야 한다. 라는 맥락에서 분노, 그러니까 분풀이 사격도 있었고 그 증거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작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인교전은 분명히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독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공수대원들의 고백을 들었던 우리 찬용숙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송암동 주민으로 계셨던 우리 김행아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 먼저 김행아 선생님 먼저 모시고요. 먼저 하실까요?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순서를 그렇게 이제 분풀이 사격을 이렇게 가택수색을 해서 학살을 할 때 그 아까 말씀 영화에서 나왔던 우유 나눠준 목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네, 모셔서 김행아 선생님, 예. 네, 좀 무대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네, 선생님 이쪽으로. 네, 그때 송암동 김행아 선생님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5월 17일 날 지릉중학교에서 점심 먹고 학교를 휴교하고 나서 제 고향은 해남인데 저는 부모님이 일찍 교육에 있어서 광주로 유학을 보내줘서 계획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MBC 불난날 그날 20일인가 21일인가 됐는데 그날까지 보면서 이제 제가 광주에서 본 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탄압받은 인권에 대한 저항, 이 시민들이 그 당시 이렇게 스크라브 짜고 막 으쌰으쌰하고 하는 사실 공주제나 박사가 있지 뭐 이렇게 상수 우리 쪽 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MBC 불난 현장에 그 당시 가 있었고 저 철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모가 저희 이모집이 그 송암 지금 강주시 여기 보면은 예 지금 그 대목입니다.
지금 저쪽 대목에 강주대학교 뒤편에 저쪽에 송암 목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장님 성함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막둥이 아들이 주성식이라고 제 지름중학교 1년 선배였어요. 자기 형도 지름고등학교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있었는데 오후 2시쯤에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제 이제 이모 아들,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무진중학교 나오고 그 당시 금호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김경진 의원하고 딱 짝꿍이었는데 제가 탁구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저기 그 사진에 보면 이 강주대학교 쪽은 소 풀을 먹이는 이렇게 산을 나무를 철거해서 이렇게 소 풀을 갖다 공급하는 그 야초장이었고 이 앞에는 지금도 산일 겁니다만 산이었습니다. 근데 탁구를 제가 그 마당에서 이렇게 치고 있을 때 그 양쪽이 산이죠. 앞에는 나무가 있는 산이었고 뒤에는 이제 초지인데 그 중간에 이제 저 안쪽으로 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들이 1층하고 2층으로 있었고 주인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모부는 이제 그 관리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아까 그 우리 이종욱 감독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보아원 출신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제가 형하고 치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나무 있는 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주대 앞에 쪽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튀어 들어가서 이제 바짝 누웠죠. 누웠는데 이제 그 당시 문이 이제 지금처럼 이런 문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똥꾸려가지고 걸어가지고 뭐 숟가락 꽂아놓은 그런 문이었잖아요. 네? 뭐 돌종 비슷한 그런 거 해가지고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형이 안 보이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내려와서 들려요 소리가 되고 있는데 총으로 이렇게 부리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 들고 자동적으로 나갔죠. 손 들지 말라고 다 들어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목장 그 주인집 있는 데다가 그 관리인들 전부 다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 모았죠. 좀 있으니까 이제 우리 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이제 자기 동생들을 이제 나 사촌관이죠. 내 위에 형이 장형이 있으니까 그 밑에가 저보다 한 살 덜 먹은 김진옥이라고 여상고 나온 66년생이고 그런데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을 데리고 농안으로 숨어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잡혀가지고 나오면서 막 기싸움이 터지고 그랬죠.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에 젊었으면 청년이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형도 숨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죠. 근데 제 동생들하고 얼굴이 원판이 똑같지 않습니까? 원판이.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까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군인은 그만해라 하고 어떤 군인은 계속 잔인하게 막 칼을 짚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면을 다 봤습니다. 앞에서는 중위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양쪽에서 정확하게 개금 기억 안 납니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전부 다 손을 들고 그 당시 농장 식구들이 한 8-9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웃고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만 있었는데 이제 또 학생도 들어온 애들이 있냐 없다. 그리고 이제 다 우리 가족들이다. 다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들이 이렇다. 그래서 그걸 하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총을 겨누는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이렇게 느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전장치 되지 않은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느낌적으로 좀 안심이 돼서 이렇게 손을 딱 내리니까 쉽새끼 뭐 이러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또 굉장히 눈빛이 살기가 있었고 제가 본 상황은 너무나 자기들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아까 저기 꼭 나오더만요. 물을 달라 하더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목장에 이제 우유가 많았어요. 그 목장을 이렇게 남이긴 목장이 아니었고 우사 안에다가 당시 소가 제 기억에는 50마리 이상 100마리 정도 있었던 거, 젖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유들이 유통이 안 되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오면 주라가면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다가 물을 주니까 대접으로 주니까 봤더니만
정말 자기들도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무섭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그 총격전이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한 20분은 안 넘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짧았는데 제가 본 장면은 그 송암 목장에서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철수해 나간 다음에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저 나주로 내려가는 도로 큰 도로하고 그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모여있던 데하고는 불과 100m도 안 돼요. 나무만 심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따라 내려갔는데 탄피가 그 도로에 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둘이 너무 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탄피를 주워가지고 툭바켓을 가지고 저 남선면 쭉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남선면탄이 있고 왼쪽으로 고물상이 있었어요. 저기 또 지금 저 산 밑에 바로 거기도 그 당시에 모내기를 막 해가지고 그 산자락 밑에 논도 있었고 나중에 전에 제가 이종훈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혼인 수용차에서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경험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강주에서 제가 2, 3일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21일까지가. 그때 모습은 이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모집으로 갔는데 아무튼 민중들이 아무튼 이기는 특히 아까 그 신역 말씀하셨는데 신역에서도 그 당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었는데 막 그 집차 막 불나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 이기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송암동에서 모습은 정말로 그 잔인하고 지금 아까 그 나왔을 때 그 금당상의 모습 같은데 금당상의 앞에 모습하고 효독초등학교 앞에가 이렇게 우물이 있었다고요. 우물이 있었고 농무 수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차마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이렇게 거적돼 있고 거기가 이제 3번 종점하고 15종 종점이었어요. 강주대 들어가는 기회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주민이라고 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본 모습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는데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영화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할 때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80년 5월 24일 당시 송암목장 5인 교전 후 계엄군들이 가택 수색 나와서 가족들이 그런 위협받는 경험을 구술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증언으로는 멀리 오셨습니다. 저쪽 경북 안동에서 차명숙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후에 공수대원들이 차명숙 선생님을 찾아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명숙 선생님입니다. 제가 잠깐만 앞에 설명을 드릴게요. 황강호 작가님께서 혹은 그 세대 분들은 직접 당하신 혹은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1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광주 비디오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다시 자료를 찾고 저는 또 다행히 조사위에 합류해서 3년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만난 분이 차명수 선생님이었는데 놀랄만한 이야기를 오늘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냐를 오늘 차명수 선생님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광주는 내부에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마침 조사위의 활동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법단체의 회장 이사단을 뽑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돼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를 기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몇 년간 준비했다가 터뜨리는 겁니다. 황강호 선생님께서 만드신 저작의 표지가 아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한강호 작가님하고 이종훈 감독님이 이렇게 포즈를 맞추기라고 한다면 제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들어보는 이 과정에 늘 그런 고민과 의문과 이게
이게 못해서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간첩과 북한군과 그 또 많은 사람들의 투입을 만들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잡아가는 그 민간인, 죽은 연고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과정, 증거 없이 인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그리고 또 잡혀간 사람들의 이간질을 시키면서 너무나 많은 자기들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 한 2달 넘도록 조사를 받는 여성 동지들, 남자 동지들을 얼마나 이간질을 시켰을지, 그게 바로 강주에서 일어났고 또 교도소에서도 계속 있을 때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저는 아직도 내일이 무슨 그 통합병원? 왜 통합병원이지? 근데 제가 통합병원에서 잡혔어요. 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찌푸차 한 대와 남자들 4명.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 저희 공범. 그래서 그 헌병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헌병된 줄 알았는데 505 보안대로 끌려가죠. 제가 기억을 했어요. 여기가 어딘가. 큰 나무가 있고 중간에 담이 있고 또 안에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깊이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양쪽에 남자들이 끌고 들어갔던 계단. 그것만 기억을 했는데 그게 505 보안대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왜 통합병원에 우리가 있을까? 군부대인데 군인들이 우리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웠는데 아직까지도 44년 동안 제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잡혔던 현장을. 근데 내일 무슨 뭐 오픈식을 한답니다. 드라마 뭐 배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뭐 가볼까 싶습니다. 44년 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는 요 며칠 동안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강호 작가님하고 이종호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 동지와 남자 동지들 서로의 공범들을 이간질을 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조작과 했는지. 그래서 저는 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보냈는데도 아무 답변이 안 돌아와요. 그건 한 30년 동안 제가 이 자료를 보냈거든요. 강주에. 아무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제가 15년 형을 받고 강주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조아래 회장님, 예심 총무님, 지금 돌아가신 전옥조 선생님, 박연순 선생님, 저 한 6분인 것 같은데 다른 분 모르겠고요.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있는데 뒤에서 교도관이 수갑을 채우고 본봉으로 끌고 가서 남자 참 또 이상하네. 교도소에 수사하는 과정이 여기보다 더 넓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저에게 서류를 내놓으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네가 시인을 해라. 시인을 하면은 15년에서 무기도 안 떨어지고 사형도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여기서 말씀드려요. 왜 지금까지 강주가 나에게 많은 분들에게 연구 자료하는 분들, 학자들 많은 분들에게 보냈는데 여성 단체도 보냈는데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요. 기념재단에도 이게 뭐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 하셨겠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 7항목입니다. 7항목인데 제가 거기 안에서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그거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그 여사 1호실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7가지 항목에 99번, 저는 113이고요. 99번이고요. 전옥주 선생님에게 제가 7가지 항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시인을 했고 네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하면은 뭐 아까 금방 얘기했던 무기와 사형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저는 지금도 그 물건을 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상무대 가가지고 조사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저수지 둔복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경상 전라도 말로 거기에 밀어놓고 오늘 저녁에 네가 도망가다 죽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둥둥 뜰 거다. 그렇게 하면 너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그때는 제가 너무 억울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선생님 두 분 감독님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간첩과 이간질을 시키고 또한 거기에 전두환이 박정희 김대중이까지
이거 한국에 그래요? 여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농민의 회원이래요. 회원인데 전남 방지 노조들이 노조를 운동하는데 아무도 경찰과 방송이 하지 않는다. 거기에 현 정부를 따르니 김일성을 따르겠다고 제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많은 그래서 이게 왜 우리 공범들을 서로 엮어서 이렇게까지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공범을 굉장히 원망했겠죠. 그런데 이 답변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냐? 제가 17년 만에 강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아셨었어요. 아, 이분들이 이미 역사를 정리를 했구나. 당사자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정리를 했고 20년 만에 제가 제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고요. 이거 제가 얼마나 가슴에 둥둥둥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하시면 개인별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강주가 바로 개인의 역사, 이런 중요한 역사를 왜 바로 잡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거 왜 20날, 21일날 그 발표된 강주 제1차 학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왜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을 하지 않고 찌모가 버리는지. 저는 제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게 한강우 작가님과 이종우 감독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이 한강우 작가님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역사를 바로 정리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5월 18일, 19일부터 앉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 시간 없다가 아니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자, 네, 5월 18일부터 시위가 일어났는데 19일 날 합류를 하세요. 장혁수 선생님이. 그래서 계림 사거리에서 계림 오거리에서 전파사에서 앰프하고 마이크를 빌려서 시민방송관이 현장에서 구성이 돼요. 그때 장혁수 선생님도 합류를 하면서 전옥주 선생님을, 본명은 전춘심이에요. 전옥주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해요. 한 띠동갑쯤 되던 나이에 30대 초반에. 그래서 밤새고 합니다. 20날까지 하고. 그래서 20날 아까 말씀드린 신역 전투에서 4명이 죽고 2명이 아침에 술에 실려서 발견이 되니까 그걸 끌고 와서 계속 시민들 모여서 한 2분이 전옥주 선생님과 장혁수 선생님이에요. 전옥주 선생님은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장혁수 선생님 쪽지를 잘 읽어요. 써진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사람들을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도청 앞에서 계속 지휘를 할 때 맨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던 시민방송차에 2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전옥주 선생님의 사진이 여러분들 시민구 표지에 있는 잠바를 입은 전옥주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그 근처에 키가 작게 방송차 아래에 내려와 있었던 파마를 한 분이 장혁수 선생님이세요. 자, 제 소자 카드를 보시면은 파마한 상태 맞죠? 예, 나이 들게 보이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때 19세였습니까? 20세였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그때 광주시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청에서 시민 방송반과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요. 언제 가게 할 것이냐, 공수부대가 언제 물러나게 할 것이냐 하면서 협상을 할 때 1차 협상을 전옥주 씨가 들어가요. 시민 방송반 대표로. 왜? 들어서 알려야 되니까. 갔다 왔어요. 근데 중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협상을 하는데 가라. 왜 안 가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갈 때 장혁수 선생님한테도 너도 같이 갈래 하고 갔다가 아니다. 그냥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이두다. 난 앞에서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상황들을 알리고 난 들어갔다 나올게 하고 가는 것을 따라갔다가 장혁수 선생님이 돌아오다가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검은 혹은 시민군 지프차에 전옥주 선생님이 태워져서 어디론가 갑니다. 2차 협상을 못 들어가요. 그 길로 보안부대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간 게 아니라 너무나 전옥주 선생님이 방송을 잘하니까 이 사람 북한에서 정말 훈련받은 사람인가 궁금해서 시민들이 이 사람을 보안대에 넘겨서 조사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보안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네 친척이 파출소장이었어요. 신원이 보장될 만한데 어쨌든 시민방송관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개헌군에서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신변을 확인하려면 너의 신변을 알고 있고 언제 합류해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설명해줄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바로 집단 발표가 나오고 최문수 선생님은 그 앞에 서 있다가 다행히 총을 피해서 도망쳐서 살고 계시다가 다시 5시 개헌부에 물러나가니까 도처가 광장으로 나와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발만 널브러져 있죠. 넋을 잃고 있다가 그냥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병원까지 가서 적십자병원에서 날을 새면서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까만 기부차, 아까 말씀하신 남자 4명이 전옥주 선생님을 동반하고 옵니다. 그래서 명수가 너 가서 나 좀 설명 좀 해주라 라고 하니까 최문수 선생님은 갑자기 체념한 듯 나는 짐 좀 챙길게 하고 짐을 챙겨서 따라가요. 간 곳이 보호학부대 지하 고문실이었고 따로 방을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랬다가 며칠 있으면서 경찰서로 가고 경찰서에 있다가 감옥으로 가고 여자들만 따로 수용한 방에 6명, 조아라 선생님을 포함해서 6명이 같이 이렇게 몇 개월간 거기 수용이 돼요. 그런데 수용이 되면서 혐의를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만듭니다, 혐의를. 그래서 아까 보신 이 혐의 7개가 나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이렇게 돼서 1, 2, 3, 4 이분은 그러니까 18살 먹으신 분이 막 무슨 11육 때부터 엄청 준비를 하신 분이 돼 있어요. 이미 차명수 선생님의 혐의가. 그래서 김대중한테 막 사주를 받아서 녹음해서 해외로 녹음 테이프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영웅이에요. 이거 완벽한 독립운동가신데 그 혐의를 7개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것이 나중에 검찰 조서를 차명수 선생님이 항쟁이 끝나고 약 30년 만에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후반에 풀려나셔서 그냥 안동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냥 잊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홍어 팔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앞에 보십시오. 수용 중인 99번 전춘심에게 아래와 같은 불온 언사를 발언하기에 보고드립니다라는 조서가 나온 겁니다. 해석하자면 전춘심 씨가 차명숙 씨의 혐의를 만들어서 보고한 겁니다. 이걸 밀정이라고 하고 프락치라고 해요. 매일 10시에 갑니다. 사라져요. 여사에서 1시간 넘게 있다가 돌아와요.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다음에 4월 6일입니까? 나옵니다. 먼저 차명숙 씨 등 일행은 더 있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영웅이 돼 있죠. 전옥주 씨는. 그렇죠? 영웅이 돼 있고 영웅으로 박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누군가가 알지도 못했고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누군가가 발언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다 피해자였고 전옥주는 그냥 빨리 나갔나 보다 하고 조아라 회장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차명수 선생님이 나중에 사후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전옥수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당신 진짜 그렇게 했냐? 확인해달라 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한 차명수 선생님은 이 문서들을 다 보내요. 전남대 5.18 연구소, 5.18 기념재단, 그리고 조사위에까지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만났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관심 두지 않아요. 그랬다가 재작년에 차명수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 문제 터뜨려야겠어 하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송선태 위원장이 5.18 연구소의 연구원을 데리고 안동까지 갑니다. 명수가 기자회견만 하지 말아주라. 문서는 고쳐줄게. 연구소에 박제됐던 거짓 진실을 바꾸는 거죠. 왜? 당신들이 연구했던 연구 자료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피해 당사자에게는 기자회견 하지 마라, 입을 다물게 하고 서류만 바꿔줄게, 그거 확인시켜줄게, 그냥 참고 살아라고 한 겁니다. 그 뒷장도 좀 넘겨주시고. 제가 이 문서는 그 방에다가 저희들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걸 최초로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자리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위가 오늘 끝납니다. 네, 그러니 조사위에서는 이 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죠. 포함도 안 됐으니까 이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전남대 5.18 연구소에 전화를 했고요. 작년 8월 22일 날 저희 집에 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같이 오시진 않았고 전남대 5.18 연구소 소장님하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세 분이 오셨고요. 저희 안동까지. 그래서 1시간 반까지 녹화를 해놓은 게 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 이후에 한 15년, 20년 됐는데 경찰이 저희 돌아가신 분에게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다는데 그 경찰이 저희가 증언을 안 해주네요. 그 경찰이 그걸 시켰다고는 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 안 해주고 있고요. 이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오픈하는 거는 그때 상황이 어찌 됐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든 그건 저는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이게 옳든 옳지 않든 기록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에 후배들에게 남겨줄 숙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44장인데 5장인데 앞으로 책을 낼 때 압축을 해서 25장을 모든 제가 내는 책에는 이게 들어가니까 한강호 작가님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 감독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장명수 선생님의 말씀이었고요. 이종호 감독님이 자세하게 부분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장명숙 선생님은 5.18 당시 시민 방송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담양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 그 무자비한 폭력의 상황을 보고 우리 5.18 항쟁에 그렇게 뛰어든 여성이었습니다. 소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감독님과 작가님께 2030년이면 저희가 5.18 항쟁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약 6년이 넘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 소감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두환이라는 인물은요, 어리버리한 친구가 아닙니다. 매우 집요하고 매우 치밀한 자입니다. 했던 바탕한 일이 공수부대 1특전단을 창단한 사람이고, 공수부대 어떤 부대인지 잘 아실 것이고, 보안 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수사를 전담한 사람입니다. 수사를 전담한 사람은 직업상 어떤 사람인지 먼지를 털면 다 감옥 집을 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전두환의 회고록을 보면 모든 중요한 일은 다 빠집니다. 5월 17일 계엄령을 발표하라고 전군 주의관회의가 국방부에서 11시 모이는데 딱 한 명만 빠져요. 전두환 빠집니다. 얼마나 치밀한 놈입니까? 이 모임이 사후에 앞으로 어떤 범죄의 그 집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치밀한 놈입니다. 광주를 모형 그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시체를 다 유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계속 사살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의 완전 범죄극을 그 희생물들이 핵물자라고 봅니다. 현재 망월동에 묻히신 분들은 그래도 이분들에 비하면 행복하단 말이 맞습니까? 덜 가슴이 아플 건데 시체로 찾았으니까. 근데 시체로 찾지 못한, 하루라기 머리털로 찾지 못한 분들이 400명이 넘다는 것은 이 사실을 놔두고 우리 광주가 이대로 침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감독 보면서 이 핵물자를 찾아나가는데 제일 앞장선 최전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꼭 만나서 우리 광주 시민들 앞에서 광주의 진실 규명은 행bol자에 대한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도와서 같이 참여해 바랍니다. 네, 잠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감독님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황강호 작가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불자 문제, 송암동에서 출발을 하면 결국 귀결은 행불자를 찾는 거겠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해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프랑스에서 나치를 지금도 처벌하듯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5.18뿐만 아니라 4.3 여순, 6.25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거사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암동이 첫 번째 영화고요. 저희들은 8부작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영화가 검은 배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영화를 만들 겁니다. 독립영화 만들었더니 보여주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에라이 작정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 겁니다. 내년 초에 촬영할 거고요. 내후년에 4월달부터 시작해서 5.18 거쳐서 지방선거 6월까지 있잖아요. 그때 상영해서 1000만 명 보게 만들겠습니다. 검은배는 어떤 사실을 다루냐면요. 주남마을에서 일어났던 미니버스 총격 사건 아시죠? 2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새로운 사실을 저희들이 조사 기간 중에 알아냈어요. 7대대 7공수 여단이 그쪽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텐트로 끌고 가서 농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까 보셨죠? 영화에서 찔러 할 때 못 찌르잖아요. 그걸 시킨 사람이 뭘 보고 찔러 시켰겠어요? 그 전날 그걸 본 거예요. 이거는 송암동 오기 전날 주둔하던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은 상태에서 마대에 싸서 생매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권성만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기록을 해놓은 문서를 확보했고요. 그것을 89년 청문회 때 목격자가 증언하려고 하니까 증언자를 빼돌려서 제주도에 있는 군 휴양소에 요양을 보내고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입막음을 했던 사건까지 저희들이 자료까지 찾았습니다. 다행히 웃긴 거는 재밌는 것은 보안사령부에서 이 정호용이가 이렇게 입막음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노태우의 부대가. 그래서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조사관으로서 정우성 배우나 그 다음에 정호용으로는 최민식 배우님한테 이미 시나리오 드렸어요. 그리고 양심고백한 중사 유재명 배우나 그 다음에 그의 후배 장성준 역할의 또 송영재 배우, 이분이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도 권성만 대령 역할 이분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김영진 아까 영화 보셨죠? 그 청문회 할 때 나오던 의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꼬마신랑 고교에 알게 했던 김정훈 배우님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왜 송암동 할 때 자꾸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음에 출연하니까 공부하느라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아는 유명 배우들이 지금 이미 시나리오가 들어가서 회사에서 스케줄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는 서울에 본 만큼이나 이슈가 될 거고 많이 보실 겁니다. 송암동 보셔서 알지만 저희들이 엉터리로 만들진 않잖아요. 무명 배우들 가지고도 그 정도 몰입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연급들은 이미 확정된 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N3 캐피탈이라고 이미 만났고요. 50억에서 100억까지 투자를 하겠다. 120억 최대. 근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펀드를 6억 정도 광주에서 만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배우들이 이런 5.18 영화에 출연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그냥 하려고 했다가 블랙리스트 들어가면 평생 못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우리도 돈 내서 한다. 아까 영화 끝나고 후원자 올라가듯이 그 이름을 걸어주셔야 저 사람들이 내 백이 되구나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은 5,180만 원을 모읍니다. 5.18이니까요. 이것을 5만 원 단위로 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는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5억 2,700, 527에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면 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투자를 하시면 110%를 드리고요.
후원을 하시면 시사회하고 특별 출연 원하시면 무조건 영화에 출연하게 해드립니다. 출연할 때 공짜로 안 합니다. 다 드려요. 출연료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역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9월까지 캐스팅과 투자 완료할 거고요. 12월까지 스태프 구성해서 장소 다 모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촬영해서 5, 6월 사이에 다 끝낼 겁니다. 촬영 끝내고 후반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CG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 작업들을 끝내고 할 거고요. 이미 어디죠? 웨이브하고 티빙에서는 편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110%를 드려요. 110%를 기본으로 드리고 원하시는 런닝 개런티를 원하시고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그 원하는 만큼의 또 수익이 나오게끔 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영화를 만드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 이야기 들으셔서 알지만 지금까지 알려졌던 광주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졌던 광주 영화하고는 아예 다르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진짜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장세동이 고흥 출신의 자기 고향 사람 팔아먹고 출세한 이야기까지 해서 매 부장마다 매 1부, 2부마다 저희들은 얼굴을 깝니다. 처음에는 정호용부터 깔 거예요. 전두환이 묻어둔 돈, 저수지 관리자가 지금은 정호용이에요. 걔가 특전사 동지회 검은 베레 동지회를 이용해서 걔네를 통해서 우파 집회 조직하고 양심 고백하려는 애들 생계 딱 책임지게 해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엮어놓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생계가 거기 달려있어요. 용역회사 만들지, 가락시장에 그 이권 주지, 김포공항 면세점 권한 주지, 다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저수지를 파헤쳐야 얘네들이 그 고리를 끊는 겁니다. 걔네들이 태극기 부대 조직하고 박근혜 때 지원했고 윤석열 때 지원했습니다. 수원병 의원이 특전사 동지회 단톡방 몰래 들어가서 밝혀냈지만 이슈가 안 됐을 뿐이에요. 지금도 연관돼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 그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다 조져야 우리가 선거했을 때 좌우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바뀝니다. 그들도 알아야 바뀌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돈이 어디서 나오고 누가 그 피 묻은 돈을 대고 있는 걸 알아야 반성하고 바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선배님들한테 맡겨놨는데 40년 동안 맡겨놔서 잘 해주셨지만 미약했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앞으로의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이야기들을 만들겠습니다. 네네, 검은벨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장관님께, 감독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감독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화 제목을 왜 송암동으로 하였을까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반인륜적 집단 학살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북토크와 수행 토크를 하게 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계신